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현대자동차 자기소개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부터 시작이 돼서 3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바뀐 항목도 있고 그 다음에 뽑는 채용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이드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채용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올해는 또 신입하고 인턴 이 두 개의 부분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신입 쪽의 채용과 또 인턴 쪽의 채용이 자격 요건과 그 다음에 채용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또 어떤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을지 채용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3개의 항목이긴 한데 첫 번째 항목이 자기소개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3가지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자동차 채용 절차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번씩은 다 보셨나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하단에 이렇게 H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H북에 들어가시면 현대자동차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자, 이 내용을 무시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채용 공고만 보시고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느 부분이 지금 채용으로 나와 있는가, 이런 것만 확인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가이드북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가이드북에서 나와 있는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뽑는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입 채용과 인턴 채용 이렇게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0일 똑같은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정오 마감입니다. 네. 정오예요. 12시. 낮 12시 마감인데 꼭 이렇게 마감 시간을 잘못 체크하셔가지고 마감 지난 이후에 버스가 갔는데 그거 어떻게 타겠습니까? 시간을 꼭 체크해 주시는 거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이런 마감 시간이 다가오다 보면 지원자들이 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작성을 하셔서 정오가 되기 전에 제출을 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서류를 3월 10일 날 접수하시면요. 바로 29일 날 발표가 나고요. 그 다음 인적성 검사, 그 다음 역사 에세이. 역사 에세이를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 때문에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역사 에세이는요, 역사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사고 이런 내용들을 적는 거다 보니까 기본이 되는 그 사고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여러분들 생각들을 더 넣어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면접 2개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턴 한번 볼까요? 서류도 똑같이 정오의 마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보는 날짜도 같은 날짜에 지금 진행이 되죠. 그 다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핵심 역량 면접 부분에 있어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직무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인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면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날짜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입 같은 경우에는 18일부터 25일 이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 신입 공채가 면접이 끝난 1차 면접이 끝난 이후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임원 면접에서도 여기는 영어 면접이 있죠. 예. 근데 그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바로 발표가 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인턴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인턴 실습을 언제 하느냐? 올해 6월달, 8월달 이 두 달 동안 거의 한 7주 정도의 인턴 경험을 할 것이고, 인턴 경험 이후에 이제 발표도 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발표를 잘 하시면 아무래도 회사의 관계자분들한테 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자격 요건이 신입 채용 자격 요건이 아니라 인턴 채용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한 번쯤은 도전하셔서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현대자동차의 신입 공채에 도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신입 공채 자격 요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2017년 8월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입니다. 즉
8월 졸업 예정자니까 올해 2월 졸업자도 되고 8월 졸업 예정자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졸업자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4학년 1학기를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신규 채용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인턴 분야에 채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특이사항이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석사까지는 일반 신입 공채에 채용으로 들어가는데 박사급 이상부터는 경력자 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성적. 네, 항상 뭐 글로벌 기업들은 영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영어 성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토익도 있고 스피킹도 있고 오픽도 있고 탭스도 있고 다양한 영어 성적 중에 네,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이라는 거는 네,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도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개 이상만 네, 가지고 계시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분 같은 경우에 병역을 하셨거나 면제, 네, 이거는 뭐 병역 필이라고 꼭 예, 여기 자격 요건에 포함이 되고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포함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점은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위에 밑에 내용 보시면은 증빙서류 예, 증빙이 불가한 경우엔 합격이 취소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요, 이거는 극소수의 사례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력서에다가 네, 자격증에 대한 날짜를 취득한 날짜를 적었는데 실제로 증빙서류의 날짜와 3일인가 4일인가 달랐어요. 그랬는데 합격 취소가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의 케이스는 아니고요. 다른 외국계 기업에 대한 케이스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증빙 자료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왜? 증빙 날짜가 틀리게 되면 사실 공문서 위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날짜가 뭐 별로 중요치 않다 생각하지 마시고 날짜 하나도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채용하는 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연구개발. 연구개발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전공이 있고 또 전공 관련 전공 보면 전기 분야, IT 분야, 산업공학, 이공계열 분야. 당연히 연구개발 쪽은 인문상경 사회계열 분야가 아니라 이공계열 분야겠죠.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분들 중에 꼭 석사여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학사여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랩실 있죠. 예, 연구실 생활을 얼마만큼 하셨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조로서 도움을 줬던 연구들이 과연 실제 지원하는 곳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학사니까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연구에 대한 업적과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시니까 그 점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석사하신 분들은 연구에 대한 정리는 잘 돼 있는데 오히려 이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또는 면접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서류는 잘 통과했는데 면접이나 또는 인적성 검사 또는 자기소개서의 명확한 부분을 잘 체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석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업에 대한 분석도 좀 자세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공계 부분은 거의 뭐 연구소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 지역에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꼭 다른 타 지역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불이익이 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 재료 부분을 봤더니 네, 금속이나 고분자, 신소재 이쪽 분야의 전공자라면 또 지원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생산 제조 라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도 기계, 전기, 전자, 네, 이공계열 부분이 있네요. 근데 여기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죠? 네, 기계, 전기, 전자, 화공. 네, 화공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플랜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 전공자들은 또 이 플랜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울산하고 아산하고 전주 이렇게 아예 지역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우리 공장이 어디에 있는데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울산이나 아산이나 전주에 제가 연고지가 없지만 그래도 거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그쪽에 지인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친척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쪽 지역에 가서도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인문 계열이 있네요. 예, 인문 계열은 뭐
인문계열. 인문계열이 포함됐다는 게 좀 독특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인문계열을 넣어주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또 인문계열이지만 이 전문 교육들을 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뭐 플랜트 관련된 협회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전공 지식을 쌓은 다음에 오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인문계열까지 같이 이렇게 플랜트 분야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략 지원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상품 기획부터 다양한 이제 직무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공 무관이에요. 전공 무관이라는 말은 전공에 어떤 치우침이 없이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IT 전략은 IT 시스템은 컴퓨터 공학 당연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IT 지원자들은요. 당연히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래밍 구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이라든지 사회계열, 상경계열 학생들이 가기에는 좀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청년취업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언어의 깊이가 사실은 좀 깊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요구하시는 이런 IT 전략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지원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직무 부분은요, 아마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직무 소개가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시고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미리 좀 체크해 두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턴 채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인턴 채용. 여기 보니까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네, 2018년 2월 또는 8월 졸업자, 이렇게 예정자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학년 2학기에 이번에 올라가시는 분이라든지, 또 이제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가 되시면 당연히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번에 제가 현대자동차 기업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아마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영현대 사이트. 네.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영현대 사이트에서 뭐 거기서도 활동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턴의 자격 요건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유예자, 네,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재학.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4학년 2학기 재학이라든지 유예자 같은 경우에는 8월 졸업 예정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 공채에 지원하셔야 될 자격이지 인턴에 지원하셔야 될 자격은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다르네요. 4학년 2학기나 기졸업자, 네, 석사학위 모두 지원 가능하다.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졸업작품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눈으로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격 요건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신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유에서 유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력자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비슷합니다. 네, 영어 성적. 근데 여기 필수가 아니라고 나와 있죠. 네, 영어 성적보다도 이 지원자가 정말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또 일에 대한 역량을 쌓고 싶은 그런 지원 동기가 확실한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영어 점수는 요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뽑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인턴 같은 경우에 똑같이 R&D 분야에는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구매하고 부품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하고 부품 부분만 신입공채랑 다르게 채용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인턴 부분은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게 바로 플랜트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미리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전공 관련된 부분은 앞에 신입공채에서 하는 부분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오늘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지원도 조금 아까보다 줄은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경영, 기획, 마케팅, 홍보, 총무, 관제, 노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줄었네요. 결국엔 뭐냐면 중요하게 이 업무를 하거나 또는 인턴이 왔을 때
뭐 인턴이 해야 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네, 그런 곳들이라면 굳이 인턴 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도 하고 체험을 하시려면 여기는 지원이 가능하나 아까 신입공채에 나와 있던 부분 중에서 빠져있는 지원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공 무관으로 자격 요건이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인턴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랑 디자인 분야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IT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춘 사람이 좀 새로운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또 전공 무관이죠. 역시나 그 요즘에는 전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기 좀 중요한 게 더 나왔네요. 빅데이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빅데이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도 취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SPSS라든지 이런 통계 프로그램도 한 번씩은 사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 네.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은 뭐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디자인 분야는 뭐 자동차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도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마만큼 내가 디자인을 해왔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적어 보시고 말로 설명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세요. 포트폴리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류상으로 한 장짜리로 정리하는 원페이퍼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씩은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면접 보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1번은요. 네,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가. 네,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 프로젝트의 명칭이 될 것이고요.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명칭이 되겠죠. 명칭이 첫 번째 1번으로 들어옵니다. 네,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진행을 했는가. 왜 그러냐면 가끔씩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이나 디자인 쪽 지원하는 분들이 졸업작품에 대해서만 되게 우선순위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졸업을 위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시간 투자 생각보다 길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학교 내에서 활동만이 아니라 그 외에 교회적으로 활동했던 어떤 뭐 공모전을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기간을 보고 이 지원자가 짧은 기간 또는 긴 기간 동안 얼마만큼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제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기간을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혼자 했느냐 여러 명이서 했느냐.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혼자 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리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같이 팀으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의 성향이 좀 디자인 부분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일단 개인보다는 팀으로서 뭔가 합작해서 진행했던 포트폴리오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결과치가 좋은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도 참여 인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본인의 역할입니다. 내가 개발을 하면서 코딩을 했는가? 아니면 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디자인을 했는가? 네. 디자인을 했을 때도 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했다면 뭐 기획부터 여러 가지의 세분화된 업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작성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가? 네.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C 언어도 있을 것이고 뭐 자바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아까 얘기 드렸던 통계,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일러스트라든지 아니 포토샵이라든지 요즘에 뭐 3D 쪽에도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툴을 다룰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 바로 이 밑에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부분은 실기시험. 네. 즉 여러분들이 실력을 포트폴리오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 가지고 있는지 실기시험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점점 왜 이렇게 실기시험을 보게 됐느냐. 실제로 어떤 과제를 주고 수행을 했을 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포트폴리오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제를 주어주고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코딩을 어느 정도 하느냐, 또는 디자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느냐, 툴을 얼마큼 다루느냐,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자동차에 대해서 한 번씩은 뭐 디자인도 생각해 보시고 프로그래밍 그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씩은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실기시험 보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갈게요. 현대자동차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항목이 바뀐 부분도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또 자기소개서 진짜 자세하게 보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FMQ라는 거는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주 나오는 질문을 보고 미리 사전에 질문 전에 읽어보라고 답을 달아놓은 내용입니다. 스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스펙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채용 설명이나 자폐어 등에서도 자기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네. 항상 그 스펙은 어떤 정량화된 수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정성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를 좀 더 중요시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냥 결국에는 수치화된 내용만이 아니라 수치화된 내용은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진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던 활동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네요. 자기소개서가 항목도 뭐 많진 않지만 글자 수가 천자, 3천자인데 그걸 다 볼까? 예. 다 읽냐고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다 읽는다고 하네요. 네. 그만큼 좋은 인재를 검토하기 위해서 네, 자기소개서를 꼭 봐야 된다. 저는 그 1000자 이상이 되면 자기소개서를 거의 다 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히려 글자 수가 적다. 200자다. 300자다. 그러면 그 작은 글자 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고 면접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때 질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오히려 글자 수가 많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글자 수가 또 1000자인 데들은 독특한 게 질문 자체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의 질문은 좀 세분화되고 자세하게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는 만큼 자세하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글을 쓰시더라도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가고 싶은 마음,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채용 설명인데요.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채용 설명을 한다고 지금 기사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3월 7일, 3월 9일까지 3일간 채용 설명회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기사로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인데요. 근데 그 H북을 보면은 일단 이틀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설명회가 왜 중요하냐? 대충 넘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채용 설명회는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의 팁을 다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채용 설명회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도 바로 달아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아마 토크 형태로도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채용 설명회 지금 미리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 항목 보고 작성을 해 놓으시고 또 채용 설명회가 있을 때 들어가셔서 혹시라도 내가 방향성이 좀 달랐는지 또는 혹시 더 첨부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저 추가로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네요. 여기 채용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들어가셔서 현대자동차가 어떤 부분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채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팁으로 주는지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기소개서 부분,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첫 번째 항목입니다. 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이 얘기만 딱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현대차니까 네. 자동차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이 움직이는 것, 어떤 동기랑 계기, 즉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묻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도대체 왜 이런 질문들을 물어봤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을까? 결국에는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뭔가 여기 그 당신을 움직이는 움직이게 하는 게 뭔지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는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상황에서 동기가 부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딱 이렇게 달랑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좀 넣어봤어요. 먼저 자신 움직이게 하는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당연히 질문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첫 줄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시면 어떨까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나는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부분이 계기가 돼서 나를 움직이게 했던 경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내용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 동기나 계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점이 움직였는가? 예, 그 동기나 계기가 있었어요. 예, 움직이게 됐어요. 근데 어떤 점이 움직여지게 됐는지를 당연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냥 움직였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게 된 동기가 있는데 나의 이런 부분을 이런 것들이 자극받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동기와 계기를 통해서 움직였던 구체적인 경험. 여기서 중요한 거죠. 천자라는 거는요, 그만큼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경험은 어떤 게 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천자를 뭐 구분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천자에서 200자 정도가 결론으로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800자가 있잖아요. 이 800자가 이 경험과 사례를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400자, 400자로 나눠서 두 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800자 좀 더 세분화시켜서 자세하게 한 가지를 더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경험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한 거죠. 네.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느냐. 현대차와 그게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게 당연히 자기소개서 항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머릿속에 좀 고민을 해보시고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역할이나 활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동기가 있어서 이런 계기가 있어서 내가 움직였다면 그 움직이면서 내가 했던 역할과 활동들은 무엇인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서 차별화라는 게 옵니다. 역할이나 활동, 결론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차별화는 내가 했던 행동이나 역할에서 오거든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역할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들을 보여주셔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역할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결과, 분명히 어떤 활동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뭐 얻으셨을까요? 그렇죠.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수치화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수치화가 중요하냐?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많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과연 저는 몇 명의 사람을 만났고, 과연 저는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가늠하실 수 있습니까? 가늠하기 어렵겠죠. 바로 그겁니다. 가늠할 수 있는 수치. 또 꼭 수치가 아니어도 돼요. 가늠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공해 줬을 때 인사 담당자가 보고 아, 이 정도 했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라면 이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 결과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네, 이런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현대자동차를 또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으로 활용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항목을 묻는 게 왜 묻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세분화된 부분을 한번 나눠 보시고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항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항목은 저번에 나와 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본인 회사 선택할 때 기준.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에 있어서 너무 현대자동차에만 막 맞추려고 막 거기에 있는 인재상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일단 먼저 그 전에 맞추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 전에 여러분들 직업관이란 뭔지, 직장관이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직장관. 직장관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가치관은 생각해 보고, 인생관도 생각해 보는데, 직장관, 직업관, 이런 거는 잘 생각을 안 해 보시더라고요. 자, 직장관.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이 직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직장을 선택할 때 기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돈보다도 기회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곳이면은 나는 그 직장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것 하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가 무엇인지 한번 직장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자신의 그런 직장관이 현대자동차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직장관도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한 가지의 사례이지만 실제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여러 개 중에 우리 현대자동차와 또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가치를 그때도 한번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또 기업 분석 자료를 들어가시면 있을 텐데, 고객을 최우선하고 도전적인 실행을 하고 소통과 협업을 하고 인재 존중 글로벌 지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만약에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뭔가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는 보람된 직장을 가고 싶다. 그럼 뭐 고객 최우선 부분하고 그 직장관이 연결고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연결고리는 만약에 핵심 가치에 맞춘다면 그 많은 지원자가 이 5개 중에 맞추게 되면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현대자동차의 지원 동기가 아닐까요? 네. 현대자동차가 이런 부분이 적합하기 때문에 나는 현대자동차에 가야 되겠다. 그런 절실함, 부분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이번의 내용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지원 동기에 가까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왜 현대자동차에만 하는가, 이게 명확한 근거가 나와주지 않는다면요, 그냥 다른 회사를 넣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가끔씩이요, 그 회사명을 컨트롤 F 눌러서 현대, 뭐 LG 이렇게 바꿔서 엔터를 쳐보면 이름이 다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글을 읽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벌어지는 겁니다. 왜? 기업명이 바뀌었으면 내용도 이상해야죠. 바뀌면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똑같다.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고 기업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시면 역시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보면요, 현대자동차에서 부모님이 일하시는 것들도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한글을 띄기 전에 먼저 자동차 이름을 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환경적인 측면이고, 그게 꼭 현대자동차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입니까? 이유라고 하기엔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 분석한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현대자동차만의 강점, 이런 거 꼭 찾아내셔서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강점과 연결고리가 되고 결국엔 그래서 내가 지원한다. 이런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3번 항목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항목이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직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네요. 자, 결국에는 앞쪽에 있던 2번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업 지원 동기라면, 뒤쪽에 있는 이 3번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해당 분야에 대한 직무에 대한 조사가 진짜 필요하죠.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여기서 그냥 해당 직무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에 해당 직무잖아요. 그럼 명칭도 당연히 현대자동차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례로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스트 사례, 워스트 사례가 있는데 지원 동기에서 이유를 물었는데요. 자, 워스트 사례는요. 단순히 관심 있으니까요. 흥미 있으니까요. 재미 있으니까요. 하고 싶으니까요. 자, 이러면 당연히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왜 하고 싶은데요? 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에 지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직업이 영업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터넷 강의도 하지만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구직자를 만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야지 할 수 있는 데 아닐까요? 사회복지사, 여러 클라이언트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야지 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이유라면 그거는 지원 동기 쓰실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베스트를 보니까 유사 경험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처음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직무가 하는 일이 전혀 달라. 또는 왔을 때 단순 업무만 하거나 이래가지고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왔는데 처음에 했던 게 명찰 자르고 뭐 행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 기획으로 지원했었고 교육 기획으로 합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그 직무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는 적응을 잘해서 버텨서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왔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경험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유사 경험. 아까 우리 앞에 설명했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턴. 네. 인턴이 바로 그 유사 경험이자 직접 경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이 어떤 건지 이해도가 높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퇴사율도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에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험적인 측면과 지식적인 측면. 네. 자, 경험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직무와 연관돼서 어떤 인턴을 했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대외 활동을 했다든지 직무에 직접 간접적으로 뭔가 경험으로 체득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식적인 부분.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외에 또 그 외에 뭐 교육에 대한 수강을 했다든지 또 산업에 대한 정보를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 관련해서 학술 동아리 같은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 이 두 개를 놨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경험 부분이 더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모든 부분들은요. H북에 가시면 직무 소개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직무 인터뷰가 있네요. 예. 그 분야별로 직무별로 지금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 외에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신 다음에 뭘 체크하시면 좋으냐.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업무를 할 때 이런 게 힘들더라.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면접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면 그 역량에 대한 것들을 자기소개서에서도 충분히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쭉 한번 현대자동차의 그 자기소개서 서류에 대해서 좀 풀어봤고요. 끝으로 제가 팁을 딱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자 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 글자 수가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글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괄식, 양괄식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에 뭘 제시하느냐? 결론을 제시합니다. 결론. 대부분 항목에서 묶고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항목에 대해서 묶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 네. 이 근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사례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근거입니다. 네. 경험과 사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은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습니다 라면 사례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봤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써주는 게 차별화가 된다. 자,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 한번 볼까요? 네, 결과 아까 어떤 말씀 드렸나요? 그렇죠. 네, 수치화. 네.
인사 담당자가 내용을 보고 뭔가 가늠할 수 있게 글을 써주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두 간식, 결론이 위쪽에 나오는 두 간식이 될 수 있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결론을 제시해서 결론이 두 번 나오는 양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되 제가 교육을 할 때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결론과 근거와 결과에 대해서 천자다. 그러면 뭐 몇 자를 쓸지를 한번 미리 150자 됐던 150자가 됐던 600자가 됐던 미리 한번 글자 수를 써보고 그 다음에 글을 써보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천자라는 거는 그만큼 여유 있게 글을 준 건데 천자가 넘을 수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서류 제출할 때 천자에 맞춰야 되겠지만 처음에 제출하기 전에 쓰시는 거라면 천자가 됐던 1500자가 됐던 2000자가 됐던 그 항목에 맞게 내용을 다 쓰시고 그 다음 줄여가면서 천자를 만드는 것. 즉 책을 보고 줄거리를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글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글 작성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쓰는 사람 입장에서 쓰게 되면 보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즉 뭐냐면 보는 사람이 알 수 있게 자세하게 그다음에 좀 가늠할 수 있게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헤드라인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글에는 어떤 제목이 있으면 제목에 관심을 갖고 글을 읽어볼 수 있다. 여러분도 신문 보실 때 내용 보고 제목 보시나요? 아니죠? 제목 보고 내용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제목에 대한 부분인데 제목을 성실함이라고 놨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 하수들 항상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봉사활동 갔을 때도 봉사활동 가서 느꼈던 보람, 이렇게 좀 단순한 제목을 쓰는 것도 있지만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센스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자, 숫자를 넣으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중수 30분 일찍 가고 30분 정리정돈을 했다. 이것도 하수와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3030 법칙이라는 제목 타이틀을 딱 두고 밑에 첫 줄에 3030 법칙은 제가 일을 할 때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정리정돈하는 저번 습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 구체적인 사례죠. 결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아마 좀 더 인사담당자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 이렇게 그 숫자를 넣고 법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사자성어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일반 사자성어가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외유내강이다. 그러면 외강, 내강으로 바꿔서 한 단어를 바꿔서 의미를 다르게, 느낌을 다르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 헤드라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서의 사례, 결과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다. 키워드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이제 곧 채용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원서를 쓰고 계실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서류에 꼭 합격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이 세 가지 항목 잘 작성하셔가지고 꼭 성공 취업하시고 그리고 인적성 검사도 잘 보시고 면접까지 통과하셔서 나중에 현대자동차의 신입사원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